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테크니컬 라이터 겸 문서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 네트워크 미드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한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데브시스터즈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테크니컬 라이터로 실제로 문서화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세션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세션은 IT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션의 주된 청중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같이 봤으면 좋겠다, 동료 엔지니어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보다는 콘텐츠 가공, 저작 도구 자동화 같은 부분에 많은 내용이 할애되어 있다는 점 미리 밝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 엔지니어링이란 어떤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활동들에 관한 단편 네 가지를 지금 데브시스터즈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기술들 네 가지를 추려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우선 문서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콘텐츠가 더욱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속과 촉진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IT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서 문서화는 이제 실제로 만드는 제품과 접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설계 의도나 최종 산출물의 형태에 따라서 문서 범위나 제공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품과 문서가 매우 긴밀하게 결합이 될 수 있다는 점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품과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 상호 간의 밀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문서화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문서 엔지니어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각각을 대표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림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에 국한시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제 최고의 어떤 내용 전달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어떤 멀티미디어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데브옵스 영역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때로는 개발까지도 이걸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전달하고 출판하는 것에 관련된 것을 중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가이드의 주소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퍼블리싱 한 다음에 그 주소를 그냥 공유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QR코드로 인쇄를 해서 팻말로 붙인다던가 하면 모바일 폰으로 사용자들이 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을 테니 훨씬 더 실익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문서 품질이나 효용성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엔지니어링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구축을 하면서 만든 노션 워크스페이스, 노션 애널리틱스 기능을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적용을 한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페이지 뷰 혹은 뭐 사용자 수, 접속한 위치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로 이제 통계치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문서화 엔지니어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동화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데브시스터즈에서 쓰이는 문서화 엔지니어링 단편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유용한 팁과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동시에 이제 여러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 또 퍼블리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는 여러 서버나 클라이언트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제품으로 만들고 게임 개발에만 이제 각 게임 개발 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어떤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때 서버에서 특히 데브옵스에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 이제 부분적으로 R&D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면서 기능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타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카타코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위한 도커와 쿠버네티스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그런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현재는 카타코다가 IT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죠. 오라일리 출판사에 인수합병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라일리 교재를 위한 전용 시스템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바꾸어서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타코다가 제공하던 그런 풍부한 어떤 학습 경험을 이제 특정 서비스나 특정 업체만을 위해서 귀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이제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니즈를 되살려서 킬러코다라고 하는 후신격의 운영 주체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신격의 그런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요즘 이제 다시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킬러코다 혹은 카타코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 다른 소프트웨어를 일절 설치하지 않아도 혹은 본인이 실행하는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웹브라우저와 키보드만 있으면 예, 이렇게 화면의 왼쪽 편에는 이제 각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른쪽 편에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런 터미널 창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교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하면, 특히 데브옵스라던가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부분들, 코딩 교육에 대한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딜리버리를 할 수 있고, 또 테크니컬 라이팅 관점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교재의 내용을 검수를 하거나 교열하거나 윤문하는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이제 업무 범위에 넣고 개발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진 못합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또 하나 있는 것이요. 이런 터미널 말고도 터미널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가상 컴퓨터가 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파일들을 편집하고 간단하게 또 코딩도 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축소판이 그 킬러 코드 안에도 또 역시 제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특히 코딩 교육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돋보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요, 일회용 리눅스 가상 컴퓨터를 즉시 생성을 할 수 있고, 이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크롬 브라우저 혹은 뭐 윈도우면 엣지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실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데브옵스 교재 준비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쿠버네티스 같이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어야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데브옵스 환경도 빌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워커 노드가 두 대인 경우 혹은 단일 노드인 경우까지 정확하게 잘 재현을 하고 있어서 요즘 이제 그 데브옵스 관련된 교육을 시연하거나 소프트웨어 데모나 교육을 전달할 때에도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실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스크립트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서요.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미리 설치를 해서 교재와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전 그 교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마크다운 문법에 따라서 파일을 만들고 교재 파일을 만들고 이것을 깃허브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출판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숙지를 하면 누구나 데브옵스 혹은 리눅스 관련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제품과 연계해서 굉장히 강력한 교육 콘텐츠를 딜리버리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는요, 게임 개발팀이 이제 데브옵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는데, 사실 이럴 때마다 저희 인프라 관리팀에서 매번 게임 개발팀이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를 해다 주는 것이 사실은 손도 많이 가고, 또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비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가상 환경을 샌드박스된 환경 위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이제 게임 개발팀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저희의 제품이라던가 데브옵스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분리된 환경에서 온전하게 이제 자유롭게 실험해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통상 쓰는 그런 위키도 있지만, 이제 위키를 넘어서서, 노션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션에다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붙여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노션리틱스라고 하는 상용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션리틱스를 왜 붙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팀데브홈이라는 저희만의 독창적인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하나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포털하면 흔히 이제 회사 내 모든 규정집, 공지사항, 생활 및 업무 가이드 등등 이런 모든 정보들을 집대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이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데브시스터즈에서는 한 3, 4개월의 어떤 디벨롭 과정을 거쳐서 2022년 여름 6월에 노션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례가 이제 노션 관계자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가 된 이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포털 템플릿을 공개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엔터프라이즈 포털 템플릿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포털의 어떤 틀을 만들고 사실 포털이 잘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각 인사, 채용, 재무, 지원 등등 여러 부서마다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행히 모든 분들께서 엔터프라이즈 포털과 문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각 부서마다 독자적으로 콘텐츠 개발과 작성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하는 문서가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효용성 있게 전달이 되는지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 애널리틱스를 도입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근데 노션의 기본 기능만으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션의 상위 이제 스킬을 사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도 있기는 할 텐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넘기기에는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노션의 기본 기능을 채택을 하기에 앞서서 좀 더 저렴하지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검토를 해보다가 서드파티 제품인 노션리틱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션리틱스는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노션리틱스에서 각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페이지마다 붙일 수 있는 임베딩 위젯 링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 위젯 링크를 원하는 페이지에다가 부착을 하고 계속해서 위젯이 페이지가 로딩이 되자마자 노출이 될 수 있게 보여질 수 있게 상단부에다가 위젯을 배치를 시키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퍼포먼스 데이터가 계속해서 수집이 되게 됩니다.
팀대보미 런칭이 이제 6월 달에 됐고, 그때 바로 붙였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요.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것은, 최근 4주, 그러니까 2월 시작하기 앞서서 한 4주간, 한 달간의 이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본 것이고요.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페이지 뷰와, 그리고 이 페이지를 이제 어느 과정 중에 봤는지, 이제 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페이지 뷰어 세션 수, 그리고 사용자와 생애 처음으로 이 페이지를 본 사람의 수, 그리고 접속을 한 위치, 사용자의 위치나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체류 시간까지 레포트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젯이 사실 페이지 처음에 이렇게 바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레이아웃을 좀 해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노셔니틱스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현재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일종의 데이터 저장소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로 데이터, 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노셔니틱스를 이용을 해서 랩핑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능이 많이 빈약하고 또 구글 애널리틱스가 원래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을 100%다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모두 수집이 잘 되고 있고 또 최대 6개월까지 누적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들만으로도 또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높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주고 인사이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몇 가지 아쉬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션이라는 어떤 강력한 콘텐츠 에디팅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문서화에 대한 KPI도 측정을 하고 또 콘텐츠 유효성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들을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노셔니틱스나 혹은 노션의 어떤 고도화된 애널리틱스 기능을 추후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솔루션으로서 노셔니틱스를 무척 유용하게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으로 이제 사내 문서를 작성을 하고 이 사내 문서에 대한 어떤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는데 고민이 있으셨다면 노셔니틱스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션 이외에도 제품 가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MK독스, 정확히는 MK독스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문서 사이트 제작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요, 디자인은 구글에서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언어인 머티리얼 그런 디자인 랭귀지를 사용을 하고 또 문서 사이트의 어떤 뼈대는 우리가 흔히 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스타일의 그런 문서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마크다운으로 내용만 작성을 해서 퍼블리싱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문서화 이렇게 분개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될 여러 가지 문서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사용자 가이드가 될 것이고, 이 디지털 사용자 가이드는 단순한 문서라기보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라고 하면 보통은 인쇄형 문서를 많이 생각을 해서 문서 안에서 이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한 토픽을 이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많이 하다 보니 이 문서가 보통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디지털 사용자 가이드는 이제 이 가이드 안에 사실 여러 페이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여러 페이지들을 잘 넘어다닐 수 있도록 목차를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페이지가 길어야 되냐, 짧아야 되냐에 대한 것보다 앞서서 이제 각 페이지의 리딩 타임이나 읽기 난이도가 어,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각각의 페이지가
최대한 짧은 것이 유리하다라는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네, 어떤 학술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내용일지는 좀 더 고민을 저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내용이 길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보다는 이제 사용자들이 혹은 이제 이 가이드를 읽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유익한 내용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짧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간추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검색이 편리하도록 검색이나 나중에 북마크나 공유하거나 이럴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슬러그나 태그나 뭐 이런 각종 메타데이터가 반드시 페이지마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디오 인터랙티브 샌드박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이나 추가 파일 등이 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검색도 원활해야 되고, 이외에도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MK독스 머티리얼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디자인과 이런 풍부한 기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도네이션 웨어이기도 해서요. 기본 기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출시가 되지만 스폰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별도의 그 프라이빗 깃허브 리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근해서 콘텐츠나 새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주어져서요. 여기에는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이곳을 프라이빗 리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출시가 되고 나중에 이제 공개 버전으로 조금씩 옮겨지는 형태로 써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하지만 이제 유연하고 확장성이 높은 문서화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사이트 프레임워크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문서 사이트를 단시간 내에 빠르게 빌드하고 퍼블리싱할 수 있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K독스 머티리얼로 이제 문서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사이트를 이제 온라인으로 대중들한테 보여지게끔 하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깃허브를 많이 이용을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깃허브에서 긴 리포지터리에다가 MK독스 머티리얼 보일러플레이트를 미리 구성한 것을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문서 내용을 이제 마크다운 파일로 작성을 한 다음에요. 이 부분이 이제 러닝 커브가 될 수 있을 텐데,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과 마찬가지로 Git을 사용을 해서 원본 문서의 형상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 메인 브랜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출시할 내용에 대한 것을 주로 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mkdocs 명령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원본을 일반적인 HTML 페이지 형태로 빌드를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즉, 산출물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산출물을 GHpages라고 하는 브랜치에다가 커밋을 하게 되면 GitHub에 가서 이 브랜치의 파일들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앞서 제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웹사이트가 바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데브시스터즈에서는 코프독스라고 하는 사내 이제 깃허브 리포지터리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대외비로 관리가 되는 제품들에 대한 문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화의 내용이 바로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사용자 인증을 거칠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는 도메인에 따로 출판을 하도록 문서 배포 인프라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사내 리포지터리에 자동화를 입혀 놓았기 때문에 문서의 모든 배포 과정이 이제 파일을 올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브랜치에 커밋하기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웹사이트까지 한 번에 출판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서 원하는 문서 수정 사항이나 문서 추가 사항이 있으면 테크니컬 라이터뿐만이 아니라요.
사전에 이제 콘텐츠에 대한 리뷰 프로세스를 통과를 했다면 누구나라도 쉽게 이제 이 문서 리포지터리에 문서 콘텐츠를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잘 잡혀 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코프독스 리포지터리를 좀 더 딥다이브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세션을 추후 TCL 미드업에서 추가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았는데요. 음, 이제 일반적으로 QR코드는 한번 인쇄를 하고 나면 어, 이게 QR코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요. 왜냐하면 QR코드는 이제 문자처럼 취소선을 긋고 뭐 화이트 칠을 해가지고 덮어 쓰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바꾸기 어려운 QR코드 때문에 문서 내용까지 같이 고정이 되는 건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잖아요. 그래서 QR코드는 사실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스티커 같은 걸로 이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주소 자체는 고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QR코드가 가리키는 문서를 때때로 혹은 뭐 때로는 아예 문서 자체를 이제 업데이트를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QR코드 때문에 제약이 받는 일이 없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사실 무척 간단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짧은 주소 생성기라고 하는 거, URL 쇼트너 많이 이용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쇼트너가 만들어내는 이미 주소를 QR코드로 인쇄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로 이제 만드는 주소 자체가 사실은 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소는 사실은 리드온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제 그런 URL만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거나 혹은 뭐 커스텀 도메인을 따로 사서 뭐 등록을 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회피를 하면서 쉽고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QR코드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걸 타고 들어가는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포인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치 있는 하지만 확실한 그런 방법을 하나 고안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 홈페이지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인덱스 페이지는 사실 index.html이라고 정확하게 페이지 이름을 지정을 안 해도 폴더 이름만 지정을 하면은 마치 그 폴더 주소가 네, 마치 파일인 것처럼 동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 트릭을 이용을 해서 리다이렉트 메타 태그를 써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리다이렉트 처리를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걸어놓고 이것을 파일 서버에 올려두기만 하면 네, 이 QR코드가 가리키는 대상을 바꾸고 싶을 때 이 인덱스 페이지만 바꾸면 원하는 대로 QR코드는 전혀 손 안 대고 사시사철 원하는 페이지로 때로는 뭐 QR코드 자체가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 이제 뭐 의미가 없게 되었다, 지원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자 할 때조차도 자유롭게 이런 내용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빌딩 가이드라던가 혹은 이제 사내 회의 장비 혹은 자동 제세동기, 커피 머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디바이스 사용법이나 혹은 빌딩 이제 시설 가이드 같은 것을 이와 같이 이제 QR코드 형태로 팻말로 인쇄를 해서 팻말을 바꾸는 일 없이 이제 폰으로 사용자가 이제 가이드의 최신 버전에 항상 100% 액세스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단편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단편들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용자 가이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전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잘 전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최신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곳에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재치 있지만 효율적인 그런 수단을 문서화 엔지니어링으로 푸는 일을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콘텐츠에 집중을 하는 것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터는 이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IT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고객과 독자에게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런 걸 다양하게 이제 해낼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R&D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라인 도큐멘트 엔지니어로 활동하시는 전정은님의 블로그 글에서 일부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제 네, 이런 인형 눈알 깨기로 비유될 수 있는 이런 비효율성을 이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때로는 이제 문학적인 거, 인문학적인 거, 공학적인 부분 가리지 않고 믹스해서 이제 최대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테크니컬 라이팅 활동에 있어서 요즘 많이 강조되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표를 했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은 더 궁금한 내용 있거나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메일 주소 혹은 TCN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인사이트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에서 16년째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로 일하고 있는 오재덕 책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항해일지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16년 동안 이 업무를 해오면서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했고 그것들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TC의 바다에서 항해 중이라고 정했고요. 지금부터 제 소개로 시작해서 한번 같이 제 여정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에 들어왔는지 시작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로 어떤 업무들을 쭉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려가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좀 짤막짤막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바다에서 약 16년째 현재 항해 중인 사람이고요. 이제 저 다음 달이면 17년 차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06년도에 LG전자를 입사를 했고요.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내부 개발자 문서를 주로 작성을 했었고, 2010년도에는 테크니컬 라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를 했지만 이때는 이제 외부 개발자 문서를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업무도 진행을 했고 15년도에는 또 이제 개발팀에서 또 개발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마케터로서 마케팅만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로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 그리고 테크니컬 에반젤리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두 이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의 바다로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에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 테크니컬 라이팅 업계에 발을 들였고요. 이때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업무들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그 네트워크 컴퓨터 통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약간 낯선 세계에 이제 처음으로 뛰어든 셈이죠. 제가 처음 이제 06년도에 이 업무를 시작을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에 속해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구조적으로 개발하는 구조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V 모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하이 레벨 디자인 상위 설계라고 하죠. 하이 레벨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로우 레벨 디자인 하위 수준의 문서 디자인 그리고 개발자들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터들이 이런 테스팅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것도 역시 통합 테스트를 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에서 테크니컬 라이팅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시면 이제 그 시스템 리퀘어먼트 문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개발자들이 디자인한 하이 레벨 디자인의 어떤 문서, 로우 레벨 디자인의 문서 이런 것들은 저희는 설계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설계 문서들을 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이제 어, 내부적으로 개인만 보면 모르겠지만 다른 개발자들도 이런 모듈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 모듈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이런 개발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문서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가이드라든가 API 레퍼런스 가이드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주로 제작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레벨에서 물론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것들은 테스터들이 직접 개발을 하게 되겠지만 테크니컬 라이팅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참여가 돼서 이 테크니컬 테스트 케이스의 문서 품질을 높인다던가 하는 그런 업무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0년 정도 들어와서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그래서 폰들도 기존에 있던 폰들도 약간 스마트화 되어지고 그다음에 어, 그 TV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API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앱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면서 어,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TV도 보시면 API를 제공하고 그 API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을 위한 문서들도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 테크니컬 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런 문서들을 주로 이제 이런 문서들을 제작에 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봤을 때 이런 플랫폼이 항상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매번 이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어, 개선 사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릴리즈 노트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릴리즈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보여지기 쉽게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스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플랫폼 스페시피케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SDK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툴킷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IDE도 있을 것이고 샘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하는데요. 또 이런 플랫폼을 인스톨하는 아니면 이런 SDK를 인스톨하는 이런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라든가 그리고 플랫폼이 제공해주는 그런 API들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은 이런 API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API 레퍼런스 가이드 그리고 API 명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API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에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디벨롭먼트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툴들에 대한 가이드도 역시 제공하겠죠. 이때부터는 저희는 이제 내부 개발자 용 문서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이제 외부로 나가는 문서들도 저희 테크니컬 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개발자도 생겨날 거고 그럼 그 개발자들에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때 저희는 이제 테크니컬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API들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외부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업무들을 좀 새로운 업무로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저희가 플랫폼 관련된 행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개발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주로 이제 이런 테크니컬 에반젤리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혹은 테크놀로지 에반젤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들은 외부 개발자를 만나고 외부 개발자에게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부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강화하는 그런 업무들인데요. 저는 여기도 이제 그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우리 API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따라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튜토리얼이나 샘플 앱들을 또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만들고요. 그리고 SNS를 이제 이용해서 어떤 그 글들을 포스팅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디벨로퍼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해서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정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들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전달을 잘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2015년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약간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툴 개발자로 좀 전향을 했는데요. 이 전향하게 된 이유는 앞에 제가 그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개발자를 만나고 개발자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자는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생활 습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년도에 개발팀으로 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는 못했고요.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그런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툴킷을 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팀으로 좀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저는 이제 SDK 중에 일부를 좀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NDK라고 하는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툴킷 이런 것도 개발을 했고요. 물론 깊게 개발은 하진 않았고 약간 이제 조금씩 개발을 해봤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도 이제 물론 개발자이기 때문에 저는 릴리즈 노트라든가 툴 가이드 이런 것들을 100% 제작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초안 같은 걸 써서 이제 그 테크니컬 라이팅 팀으로 전달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업무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업무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제가 이 부서에 있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일을 했을 거예요.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개발은 좀 나랑 맞지 않겠구나. 왜냐면 기존에 이제 개발했던 분들이 워낙 스킬이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흥미도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저하고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또 이제 다른 길을 좀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찾았던 그 길은 어, 다시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영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마케팅 업무와 약간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업무를 좀 병행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웹OS라는 플랫폼을 2018년도에 14년도에 저희가 그 인수를 해왔고 해서 이제 스마트 TV에 집어 적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 웹OS 오픈소스 에디션이라는 거를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웹OS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 좀 활용해 보자 해서 웹OS 오토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저는 요 시점 즈음에 이제 이 마케팅 업무와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업무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마케터는 이제 웹OS 오토라는 플랫폼이 저희가 이제 사업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어떤 문서들을 전달을 해야 되고 우리 플랫폼이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사업적인 접근법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뭐 화이트 페이퍼라든가 브로슈어 그리고 리플렛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한테 찾아가서 어, 보여줄 때 필요한 그런 문서들 혹은 어, 설명하는 문서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회로 나가는 홍보성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스 기사, 예, 이런 것들도 제가 담당을 해서 또 제작을 하고요. 그 제작된 거를 전사 이제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긴 했지만 일차적인 초안은 제가 담당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주로 이제 그 업계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 리포트 같은 것들도 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벤트 같은 것들도 좀 기획을 하고 어,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업무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문서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도 사실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과는 어, 멀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오픈 소스가 저희가 18년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외부로 웹OS를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도 좀 진행을 했고요. 어, 뭐 주로 이제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웹OS를 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를 하셨던 컨텐츠들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들을 또 잘 외부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다시 테크니컬 라이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로 옮겨왔고요. 옮겨와서 마찬가지로 이제 담당하게 된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픈 소스로 된 개발자 사이트 쪽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리딩하는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그 웹OS라는 그 플랫폼을 외부에 전달하고 또 확산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내부에 전달하는 그런 에반젤리스트 업무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제가 그 경험해 왔던 제가 16년 정도를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던 것을 쭉 보면 크게 뭐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의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분야로서 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바다에서 계속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끝까지 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의 바다 안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겪어온 것처럼 아직 제가 지금 현재 떠 있는 바다는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바다이고, 이 바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바다의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좀 개발자 경험, 그래서 좀 대부 X라고 좀 많이 부르긴 하더라고요. 디벨로퍼 익스피어리언스 측면에서 어떻게 향상시켜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트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꾸준히 좀 공부를 하면서 어, 테크니컬 라이터라든가 아니면 테크니컬 에반젤리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계속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 저도 마찬가지지만 테크니컬 라이팅이 주로 많이 이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게라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블로그라도 계속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계속 글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와의 대결입니다. 요즘 한참 핫한 이슈이죠. 그챗 GPT라는 어, 챗봇이 있는데요. 이건 저도 심심해서는 아니죠. 궁금해서 도대체 네가 어느 정도까지 글을 쓸 수 있을 거고 네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해서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소스 코드를 던져주고 어느 정도 튜토리얼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몇 번 이렇게 그 실험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독성 있고 잘 구조화된 그런 문서들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이 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 테크니컬 라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꼭 필요한 업무이다. 그리고 뭐 테크니컬 라이터의 미래는 어떠냐 했더니 미래는 밝다고 합니다. 네, 미래는 밝은데 그러면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 너는 AI고 그래서 결국엔 AI가 테크니컬 라이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답변은 AI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직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 라이터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답변을 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우리는 끝까지 아직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이 AI와 함께 병행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AI와 어떻게 병행해서 일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적지는 아무래도 살아남기가 되겠죠.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짓자면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담당한 것들이 결국은 네,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개발자라는 독자를 중심으로 계속 업무들을 변화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위성처럼 이 개발자의 주의를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영역 안에 상당히 많은 개발 직군들 혹은 뭐 그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테크니컬 라이터, 에디터, UX를 다루는 UX 라이터, 그리고 정보를 구조화하는 인포메이션 아키텍트, 그리고 웹을 개발하는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는 디자이너, 디벨로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API만 전문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다양한 직군들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안에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안에서 꼭 한 가지 분야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이 나에게 맞으면 그 분야로 계속 이어가는 거고, 아니면 어, 잠깐은 뭐 테크니컬 라이터 업무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테크니컬 에디터를 또 했다가 또 필요하면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도 했다가 또 필요하다면 API 라이터도 됐다가 이런 형태로 계속 그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어떤 본인의 영역들을 더 확장하고 늘려가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